ICRP 60에서는 방사선의 피폭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상 피폭, 방사선과 관련된 일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페이를, 돈을 받고 하는 일, 그러면서 받는 피폭은 직업상 피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직업상 피폭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에서 정한 방사선 방호 조직에 의해서 이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됩니다. 즉 우리나라 법의 예를 들면은 교육을 시키고 1년에 한 번씩 신체 검사를 하고, 그리고 개인 피폭 살량결을 측정함으로써 피폭량 관리를 하는 식으로 적극적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 중에 많지 않은 사람,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몇만 명, 이런 성인 집단이 이 직업상 피폭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이게 일이기 때문에 피폭에 대한 이득을 월급의 형태로 당사자가 돌려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당화, 최적화, 선량한도의 적용을 모두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사선 작업 종사자는 모두 직업상 피폭에 포함이 됩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받는 이 직업상 피폭 중에 임신이 확인된 여성, 이 사람도 방사선 작업 종사자이며 직업상 피폭을 당하는 사람이 만약에 임신을 했을 경우 남은 임신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10개월 이하가 될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태아가 1mSv 이하를 받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태아도 정상적인 사람 한 명, 그것도 일반인으로 보고 일반인의 선량 한도인 1mSv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태아는 선량이 1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태아의 선량을 직접 잴 수가 없으니까 이 여성의 하복부, 아랫배에서 선량을 2mSv, 연간 2mSv 이하로 낮춰라. 왜? 양수나 인간의 배, 하복부가 차폐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하복부, 아랫배에서 2mSv를 기준으로 정하면은 태아에게 전달되는 선량은 1mSv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복부 2mSv 연으로 관리를 해라 라는 게 직업상 피폭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미 임신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선량 한도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50mSv와 5년간 100mSv라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시키되,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태아를 일반인으로 봐라 라는 게 ICRP 60입니다. 의료상 피폭은 병원에서 하는 피폭이 아니라 이 환자가 받는 피폭이 의료상 피폭입니다. 똑같이 병원에서 일어나더라도 의사나 간호사가 받는 피폭은 직업상 피폭이고, 왜냐하면 돈을 받기 때문에 환자는 의료상 피폭이 되는 겁니다. 뭐가 차이냐면은 환자는 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맞기 때문에 이 피폭에 대한 모든 이익이 환자입니다. 예를 들면 가슴에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가슴에 엑스레이를 찍음으로써 병을 진단을 하게 되면 이 병 진단은 환자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의료상 피폭은 모든 이익을 환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의학적 연구, 건강검진, 법의학, 보호목적 검사. 이 경우에는 선량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량 한도는 낮은 선량에서 확률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선량 한도를 정해서 적용하다 보면은 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 한도에 대해서 예외를 둡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화와 최적화는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가슴 찍는데 일반적으로 100 정도의 방사선을 받는다. 그런데 어떤 한 병원만 찍은데 200을 하더라 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진단을 하더라도 이 진단에 맞는 가장 적합한 선량을 정해서 적어도 그걸 지켜라 라는 식으로 정당화와 최적화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일반인 피폭은 방사능의 사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불특정 다수가 받는 피폭이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피폭입니다. 일반인에 대한 피폭은 일반인이 선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원이 있으면 이 선원 주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일반인이 있더라도 안전한 수준 이하 라고 평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이 주위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여기에 오래 상주하는 사람에 대한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도 다 이상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이 결정 집단, 이 피폭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피폭을 받을까 예상되는 이 집단에 대해서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평가만 수행하게 되면 이 결정 집단이 만족하게 되면은 나머지도 다 만족하게 되니까. 이 일반인 피폭에 대해서 선량 한도를 1mSv 정하는 이유, 작업 종사자는 보통 5년간 100mSv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0mSv 연간 20mSv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준을 일반인에게 적용한 이유는 첫째는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이 받는 그 직업상 피폭은 방사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다 서로서로 알고 있는 상태지만 이 일반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그 수준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일반인들은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사선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발견이나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이 방사선 사용에 대해서 아무런 직접적인 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집단 선량이 증가하고 여기에는 방사선에 민감한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인에 대한 피폭은 피폭 대상자가 피폭을 자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이 일방적으로 받습니다. 종사자나 아까 의료상 피폭은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 선택이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고유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에 대한 그 사고 위험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방사선에 대한 위험이 추가로 더해지기 때문에 더 낮은 값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피폭 상황별 특별 상황을 정의하고 있는데, 먼저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사고는 통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방사선을 조금 맞도록 조치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량 한도를 미적용을 합니다. 사고가 이미 났지만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또는 사고의 피해 확대를 방지하는 그런 경우에는 긴급 작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긴급 작업 시에는 다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이 기본적인 선량 한도보다 더 높은 선량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적용한 선량은 유효 선량이 0.5Cv, 피부 등가 선량이 5Cv로 선량 한도의 약 10배 정도 되는 값을 적용합니다. 예외적으로 사고 수습이 아니라 인명구조 시에는 아예 이런 기준 자체를 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선량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긴급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보다 더 많은 피폭을 받으면서 작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긴급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합당을 시켜야 되는데, 첫째는 대안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그리고 이 회사의 공식적인 서면 승인, 구두 명령이 아닌 서면 승인, 그리고 이런 긴급 작업 시 피폭이라 하더라도 피폭 선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호 조치는 필수 조건입니다. 더하기 이런 긴급 작업을 투입하는 이 작업자에게는 아래 같은 내용을 이 승인 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 작업자든 긴급 작업 참여자는 아래 사항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목적, 예상 피폭 선량, 그리고 이외 부수적인 잠재적 위험도, 그리고 구체적인 방사선의 준위, 작업 조건, 그리고 최적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통보를 해야지만이 이 긴급 작업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방사선 중에는 제어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규제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대표적인 이유가 자연 방사선인데, 그런데 이 규제를 제외시킨 이유는 제어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인위적인 행동으로 피폭이 증가하는 경우는 역시 방호의 대상입니다. 여객기 승무원은 지상으로부터 높은 곳을 비행하기 때문에 공기층이 막아주는 방사선, 우주 방사선에 대한 차폐 효과가 줄어들어서 피폭설량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직업상 피폭에 속해서 역시 규제 대상이 되는 거고, 탄광 근로자 역시 직업상 피폭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거고, 라돈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라돈은 원자력 안전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그 환경법에서 이 기준을 정해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의 농도가 너무 낮아서 혹은 위험도가 낮아서 규제하기에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우, 차라리 대상을 규제를 안 하는 게 합리적일 경우는 제외가 아니라 면제를 시킵니다. 가장 좋은 예로 교정용 선원, 그러니까 방사선 측정기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은 단추처럼 생기는 조그만 선원은 농도도 낮고 위험도 낮아서 그냥 일반 물건처럼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제외가 아니라 면제. 원래는 방사선 농도가 높아서 규제를 했지만 농도나 수량이 감소해서 규제 의미가 없는 경우, 즉 이 규제 대상이었다가 면제로 가는 경우를 해제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규제를 안 하는 건 규제 제외 혹은 규제 면제, 규제 대상이었지만 규제 면제로 바뀌는 건 규제 해제라는 개념입니다. 2014년 기출입니다. 규제 제외, 면제, 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실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해서 규제를 안 하는 것은 제외, 선량이 낮거나 위험도가 낮아서 안 하는 건 면제, 원래는 대상이었지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해제입니다. 라돈은 방사성 동위원소 중에 유일하게 가스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건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다른 것들은 다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고체나 액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얘는 가스라는 특성 때문에 공기 중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불 안에 녹아서 존재를 하다가, 예를 들면 지하수 같은 데 녹아서 존재하다가 땅 밖으로 나오는 경우 주변 압력이 낮아짐과 동시에 지하수에서 뿜어져 나와서 순간적으로 공기 중의 라돈 농도를 높이는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라돈의 자액종은 다시 고체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먼지와 부착을 해서 폐로 흡입돼서 폐에 꾸준한 피폭을 발생합니다. 근데 더구나 이게 알파 방출액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는 물질이 이 라돈입니다. 자, 라돈을 보면 라돈은 안정된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실제 허파에 반응을 하지 않고 날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라돈 자체는 내부 피폭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외부 피폭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라돈 이 폐의 설량은 다 라돈 때문이 아니라 라돈의 자액종의 침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라돈 자액종 특성은 단수명 액종이고, 그리고 알파 입자 방출체이다 보니까 폐설량만 높이게 됩니다. 라돈이 이런 자액종으로 바뀐 다음에
이 굉장히 작은 형태로 존재하는 게 미부착 입자. 이게 에어로졸 입자. 에어로졸 입자는 어떤 걸 생각하면 되면은 연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연기는 기체가 아닌 사실은 굉장히 작은 고체 입자입니다. 그래서 워낙 작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과 똑같이 움직이는데 고체입니다. 그런 것, 굉장히 작은 것들을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라돈 가스 붕괴 후 생성된 이 미부착 입자가 이 연기나 담배 연기나 뭐 연기 이런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에어로졸 입자에 부착이 되면은 부착 입자라고 합니다. 평형인자는 라돈에 의한 방사능분의 라돈 자액종에 대한 방사능입니다. EPA에서 0.5를 제시하는 것처럼 라돈에 의한 방사능이 1일 경우에 라돈 자선의 방사능은 0.5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건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돈은 특이한 게 그 워킹 레벨이라는 농도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이제 이 워킹 레벨이랑 농도 단위는 이 정의가 1리터에 1.3 곱하기 12 우승 매부의 알파 에너지를 내는 그 라돈 자산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이게 약간 폴로늄 218이든 214든 가리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에너지를 내는 라돈 자액종들을 다 모으면은 그냥 1 워킹 레벨이다 라고 통칭을 하는 겁니다. 이건 동일하게, 이건 옛날 단위이긴 하지만 라돈 222가 1리터에 100 피코큐리 있을 때 방사평형이면은 라돈에 의한 방사선이 이만큼, 방사평형이 되면은 자액종에 대한 방사선이 이만큼, 이런 상태일 때 이 라돈 자손에 의한 알파선 에너지가 이 워킹 레벨이라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워킹 레벨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170시간 호흡을 할 경우에 이 한 달 months라는 단위를 붙여가지고 이 WLM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라돈의 붕괴식인데, 보면은 라돈 222가 납이될 때까지 이렇게 알파선을 방출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뒤에도 알파를 방출하는 게 있긴 하지만 이것은 반감기가 긴 훈 얘기이기 때문에 이 반감기가 짧은, 짧게는 몇 초에서 길어봐야 30분 이하가 되는 이쪽에 있는 물질들이 그 선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쪽을 관심을 갖는 겁니다. 2013년 기출입니다. 이 평형인자는 라돈에 의한 방사성분의 라돈 자액종에 의한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이 평형인자가 증가하게 되면 라돈 자손에 의한 피폭 선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라돈 자액종들이 에어로졸에 부착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폐 내부에 침착이 되지 않으므로 이 피폭 선량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에어로졸에 부착한 다음에 폐 허파 내부에 침착이 되어서 그 선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1 워킹 레벨의 정의는 이거고요. 워킹 레벨은 알파선 에너지 합입니다.